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기술 강국 일본은 단 5일 만에 작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작전을 완주하며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 광경을 본 캐나다 해군 자문관. 이런 기술을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도 놀라고 캐나다가 감탄한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목건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35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은퇴한 몸이죠. 하지만 2025년 3월 어느 날 오타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동님, 국방부에서 긴급히 모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이클 쿨터 총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날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브리핑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 일명 CPSP. 총 사업비가 6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었거든요. 제동님,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 사업입니다. 쿨터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고 30년간 정비까지 포함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노후화되면서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최종 후보는 두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젊은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와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했거든요. 그들의 기술력과 전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죠. 일본은 예상했지만 한국도 후보에 올랐군요. 네, 한국의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3 배치 2 모델입니다. 장보고급의 최신 버전이죠. 사실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준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제동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쿨터의 요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의 미래 해양 방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론 이미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깊이 들어가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지. 제가 동료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AIP 기술과 정밀한 제조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조 원짜리 프로젝트. 캐나다 해군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결정.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몇 달 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기준들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1987년 제가 중령이던 시절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당시 저는 나토 태평양 합동훈련에 참가했었거든요. 사진 속 젊은 제가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처음 일본의 잠수함 기술을 직접 목격했었죠. 이런 정밀함은 처음 봅니다. 당시 제가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며 했던 말이었어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었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타나카 함장과의 대화였습니다. 모건 중령, 바다는 참을성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의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일본 해군과 여러 차례 교류했습니다. 2003년 아시아 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도 만났고 2010년 캐나다를 방문한 일본 대표단과도 만났죠. 만날 때마다 그들의 기술은 한 단계씩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 제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만큼 일본 해군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쿨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요구사항이 뭔가요? 캐나다의 광활한 해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속성입니다. 북극해에서 태평양, 대서양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유리하겠군요. 그들의 AIP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AIP는 대기부료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젤 엔진 없이도 수중에서 장기간 운항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일본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동님,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기술이 상당히 혁신적이더군요. 어떤 면에서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아서 승조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의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동님, 다음 주에 캔색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두 나라 모두 참가한다고 하니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완벽주의와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이번에는 한국도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캔색 전시회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습니다. 캔색 2025 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일본 부스였습니다. 깔끔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합동으로 참가했더군요. 일본 부스는 정말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의 정밀한 모형이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AIP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그의 영어는 정확했지만 약간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했죠. 4,000m 자만 깊이 21일 수중 작전 가능,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다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스는 어디 있을까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전시장 한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부스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간판 아래 KSS-3 배치2의 단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내부 구조가 상당히 독특했어요. 일본 잠수함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승조원 공간이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오션 이준혁입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38세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자문관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아, 모건 제동님이시군요. 들어보니 일본 해군과 교류가 많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 잠수함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깊이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준혁이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28일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승조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죠. 28일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21일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일주일이나 더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준혁이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승조원 개인 공간이 상당히 넓었고 휴게 공간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중요한 건 깊이보다 지속성이죠.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내부 구조, 캐나다 승조원의 체격과 피로를 고려한 시스템까지 모두 반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모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에서는 본 적 없는 설계 철학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실용성과 인간공학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설계는 일본에선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사람이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이 견디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부스를 떠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철학적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죠. 오타와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준혁은 노트북과 두꺼운 자료집을 가져왔더군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제동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28일 수중 작전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상세한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였죠. 일반적인 AIP는 연료전지만 사용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필요에 따라 두 시스템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부분을 자동화로 해결했습니다. 이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잠수함 내부의 3D 영상이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은 40명에서 50명의 승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25명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승조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이준혁이 캐나다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그리고 북극해까지 총 해안선 길이가 36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활한 해역을 커버하려면 깊이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가 보여준 비교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잠수함이 4,000m 깊이까지 자망할 수 있다면 한국 잠수함은 3,000m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대신 수중 지속시간은 한국이 훨씬 길었죠. 깊이 1,000m를 포기하는 대신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연안에서는 3,000m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내부 구조도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28일 동안 수중에 있으려면 승조원의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공간을 넓혔고 운동시설도 갖췄다고 해요. 심지어 간단한 오락시설까지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걸 호텔급 잠수함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능만 추구한 게 아니라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과 승조원의 인간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설계였어요. 캐나다 승조원들의 평균 체격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서구인 기준으로 천장 높이와 침대 크기를 조정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의 완벽함도 좋지만 한국의 실용성도 매력적이었어요. 과연 캐나다에게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곧 직접 확인할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자문관 자격으로 한국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게 된 거였죠. 쿨터가 현장 실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제동님, 서류상으론 다 좋아 보이지만 실물을 봐야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거제대교를 건너면서 보이는 거대한 조선소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이 마중 나와 있었죠. 이번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훨씬 더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제동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실물이 어떤지 말이에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용접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저희 KSS-3 배치 2가 저기 있습니다. 이준혁이 가리킨 곳에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어요. 길이가 83m 정도 되어 보였는데
외형만 봐도 일반적인 잠수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넓어 보였거든요. 내부를 둘러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준비해뒀거든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잠수함보다도 넓고 쾌적했어요. 천장 높이만 해도 서구인 기준에 맞춰져 있었고 통로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이게 개인 침실입니다. 이준혁이 보여준 승조원 공간은 정말 호텔 수준이었어요. 개인 침대, 작은 책상, 심지어 개인 수납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죠. 28일 동안 이 안에서 생활해야 하니까요. 제어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어요. 한 명이 여러 사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는 해봤나요? 네, 작년에 28일 연속 수중 자망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이미 실증까지 마쳤다는 거였거든요.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높았지만 인간공학적 배려가 정말 세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다.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혁이 웃었어요. 저희는 화려하게 홍보하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날 저녁 거제 시내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완벽함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실용적 접근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승조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작전을 위한 배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캐나다 국방부에서 결정적인 기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비공개 시뮬레이션 평가였어요. 실제 캐나다 해역 환경을 재현한 가상 시나리오에서 두 나라 잠수함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기술진들이 각각 자신들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쿨터와 함께 관찰석에 앉아 있었죠. 이번 테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동님. 쿨터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어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서 시작해 북극해까지 이동하는 28일간의 장거리 정찰 작전이었어요. 연료 보급 없이 순수하게 수중 추진만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 팀이 먼저 시작했어요. 소류급 잠수함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초기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한 추진음, 정밀한 항법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일째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AIP 시스템의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연료 부족으로 수상 부상이 필요합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일 만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21일은커녕 5일 만에 작전을 포기한다는 거였거든요. 실제 해상 환경에서는 이론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측의 설명이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팀의 차례였습니다. KSS-3 배치 2 모델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일본만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드러났어요. 7일, 14일, 21일. 한국 잠수함은 계속 수중에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이 번갈아가며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승조원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승조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거든요. 28일 완주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쿨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동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일찍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캐나다 프로젝트 포기를 선언한 거였어요.
대신 호주의 오커스 잠수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결정적 기준은 다 통과했네요. 쿨터가 한국 측 평가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정비센터까지 제안한 건 한국뿐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30년간 정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제안했거든요. 헬리팩스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캐나다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완벽함보다 실용성이, 깊이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캐나다가 정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잠수함이었습니다. 이제 공식 평가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2025년 5월 캐나다 국방부 최고층 회의실에서 CPSP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국방장관, 해군 참모 총장,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저도 기술 자문관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6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이 작년 11월에 공식 철수를 선언했으니 이제 한국 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만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쿨터가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28일 수중 작전, 3000m 자망 깊이, 자동화 시스템 모두 검증됐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하나오션이 헬리팩스의 정비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30년간 기술 지원과 현지 기술자 훈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만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능력까지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건 제독 기술 자문관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제 한마디가 6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 기술을 믿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5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일본의 잠수함 기술을 직접 봤고 그들의 완벽주의에 감탄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 초기에도 일본이 당연히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가 필요한 건 깊이보다 넓이입니다. 속도보다 지속성이에요. 해군 참모 총장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모두를 커버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4000m까지 깊이 들어가는 능력보다 28일 동안 버티는 지속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말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시면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의 잠수함은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면서도 승조원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호텔급 개인 공간, 스트레스 관리 시설, 서구인 체격에 맞춘 설계까지. 이런 세심함은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걸 실현한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독의 최종 의견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KSS-3 기반 캐나다 맞춤형 모델이 캐나다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하나오션 측 제안서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아니지만 하나오션이 가장 유력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타와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 해군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캐나다 헬리팩스 해군기지의 방파제 위에 서 있어요. 바다 위에 잔잔한 안개가 깔려 있고 멀리 항구 정박지에는 교체를 기다리는 노후 잠수함이 보입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었죠. 한때는 캐나다 해군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정비만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늙은 바다 사자 같았습니다. 곧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잠수함들이 온다는 걸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문득 거제에서 봤던 그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기계음, 넓고 쾌적한 내부 공간, 그리고 이준혁의 담담한 설명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았지만 진심으로 감탄한 기술은 딱 한 번뿐이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 해군 생활 동안 수많은 함선과 잠수함을 봤지만 그날 거제에서 본 것만큼 인상적인 건 없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대서양 바람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죠.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오랜 신뢰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캐나다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깊이보다 넓이, 속도보다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기술.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철학이었어요. 헬리팩스 항구를 바라보며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몇 년 뒤 이곳에 새로운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을 모습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캐나다 승조원들과 함께 일하고 28일 수중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선원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까지.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에는 가장 오래 버티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준혁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1987년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가 일본 장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최고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깊게 들어가지만 한국은 멀리까지 갑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실용을 선택했어요. 어떤 게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캐나다에게는 한국의 방식이 더 맞았을 뿐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곧 어둠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항상 그래요. 평온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기술을 조용히 해낸 나라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천천히 방파제를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내일도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가 평생 바다와 함께 살면서 내린 결정 중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한국밖에 못합니다. 바람에 실려 사라진 제 말은 아마도 바다 건너편 한국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